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예전에 저도 한번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금 문제, 이 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연금 개혁에 대해서 다시 화두가 되면서, 아니 처음부터 연금을 좀 잘 세팅하지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기분은 기분대로 상하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소요는 유발시키냐, 도대체 이 연금 뭐 이렇게 엉터리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금을 처음 그 연금을 세팅했던 그 룰로 지금까지 계속 그 룰에 맞춰서 보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각 나라들이 뭐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겠다, 그런 선의의 취지로 그 제도를 만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렇게 인류가 오래 살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기대 수명이 정말 극단적으로 늘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도 단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연금제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국민연금도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그 이전에 직능연금, 즉 직업별 연금이 먼저 시작됐죠. 대표적으로 가장 초기에 먼저 시작된 연금이 공무원 연금입니다. 1960년대 도입이 됐는데요. 근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먼저 도입된 취지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꾸 부정부패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박봉에 고생한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이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렇게 박봉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나서는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걱정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 이권을 기반으로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그걸 바탕으로 노후 대비하는 일들이 왕왕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이드에서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걸 만들고 두둑히 드릴 테니 제발 그런 부조리한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을 먼저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 연금의 제도를 보면요, 가장 판타스틱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처럼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가 60세다, 65세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내가 공무원이 된 뒤부터 딱 20년만 공무원 연금을 납입하면 그때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서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 2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20세 때 제가 공무원을 시작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20년 납입이다 그러면 딱 40살 됐을 때 내가 공무원 연금 납입하는 그 최소 한도, 그걸 채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 40살에 제가 그냥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20살부터 공무원 생활에서 20년 채웠으니까요. 그러면 40살부터 이제 41살부터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데, 그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에 비해 몇 %나 연금으로 나오냐 했었을 때 그 당시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무려 80%였습니다. 그러면 내 나이 40살 때부터 내가 평소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받았던 연봉의 80% 수준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런 제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바로 196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51.6세였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20년 납입하고 60세부터 공무원연금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 수명이 50 몇 세인데 60세부터 준다는 건 안 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세 드리겠다, 65세 드리겠다, 그것도 아니고 평균 수명이 51세니까 40대 중후반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그냥 20년 납입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유럽 국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대 수명이 길게 늘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느니까 지급해야 될 기간이 더 많이 늘었고, 그것 때문에 연금 고갈들이 저마다 다른 시계열로 전개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평균 수명은 82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계열의 트렌드를 봤었을 때 209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러면 지금 MZ세대들은 자신들이 평균적으로 90세 이상까지는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선배님들, 베이비부머 세대, 전쟁 세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연금 주고 연금 고갈되면 우린 90세까지 살 건데 우린 어떻게 되냐? 그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 수명의 연장, 이게 연금 개혁이 필요하게 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초저출산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급격히 초저출산이 심화돼서 가장 빠르게 인구 소멸이 예상되고 아이가 극단적으로 안 낳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도 저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구 숫자가 적어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 정도는 되어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0.6, 유럽의 많은 국가들 1.5에서 1.0 사이고요. OECD 국가들도 태반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인구가 줍니다. 근데 우리가 연금 제도를 처음 고안하고 그걸 사회적으로 입안했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조금씩 더 늘었어요. 그러니 적은 인구, 적은 나이 든 인구를 더 많은 젊은 계층들이 그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도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합계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제도를 더 입안해서 연금 제도는 유지하고 그걸 해결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개인적인 소견이 합계 출산율이 2.1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건 진짜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합계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다라고 생각돼서 모니터했던 곳이 헝가리입니다. 1.3의 합계 출산율이 1.6을 넘어섰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헝가리가 그 당시 그걸 넘어섰을 때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왔었냐면, 일단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결혼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기 전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가질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를 내면 일단 먼저 대출부터 해줍니다. 집 사시고요, 아이들 놀이방도 꾸미시고요, 아이들 가질 준비들 하십시오. 그래서 대출부터 해주고 또 불임 클리닉도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 한 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대출해줬던 그 대출금을 갚아가야 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아이 한 명을 낳게 되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면 처음 헝가리에서 결혼 전에 아이 낳을 계획입니다라고 해서 계획안 내서 그때 대출받았던 그 금액, 원금도 전액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을 가지면 결혼 초창기 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줬던 그 자금 전액 그냥 탕감해주고 그냥 가지세요 해주고 이자도 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거기다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만약에 한 명 더 낳아서 3명이 되면 평생 모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합계 출산율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던 헝가리,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다시 합계 출산율이 또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세금을 낮춰줬는데 아이를 조금 그 사이에 낳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 제도가 있을 때 아이 낳을까 말까 고민했던 몇몇 사람들과 아이 우리는 원래 가지려고 했는데 이 제도 사라지기 전에 지금 갖자, 그 사람들만 아이를 더 가졌다가 그 사람들 아이 더 갖는 거 다 끝나고 났더니 저희는 원래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 부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애 모든 세금을 면제해줘도 애를 가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하고 국가기관의 회의에 배석
분석할 때도 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알 수 있는 이유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많은 인류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생각이 없어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제일 적합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인류에게 억지로 엄청난 지원금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금의 카테고리와 지금의 형태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차라리 그거 하려면 우리가 세금을 어떤 형태든 아니면 정부의 예산을 두둑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내 연금 금액 더 낼 테니 노후에나 조금 더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정하게 될 맥락이 조금 더 편하고 제도 설계를 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구조의 개편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 자체를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국민연금 제도를 일찍 시작해서 여러 차례 개혁을 했던 유럽, 그런데 그 유럽들도 또 개혁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프랑스 올림픽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다시 또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했더니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많은 시위대들이 방화를 저지르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그래도 국민들이 점잖아서 여러 불만이 있을지언정 이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아마 지금 우리 후배님들 아마 본인들이 점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 월급도 빠듯하고 내 재취업 기회라든가 월급 인상도 그렇게 뚜렷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이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되느냐, 언젠가 우리도 유럽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모두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번 연금 개혁이 17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건 정말 우리 제도권에서 그동안 뭐 했느냐 지적받아도 마땅한데요. 인구구조 변화는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도 뻔히 보이는데 17년 동안 차마 국민들에게 이 소리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꼭 국민연금 개혁이 어느 정도는 다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전개되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